자, 2주차 고요. 지난주에 이온결합이랑 전기분해 실험 마무리가 됐을 거고, 공유결합, 금속결합, 그리고 결합 간의 비교 오늘 마무리 지읍시다. 시험 범위의 절반이 끝나는 거예요. 공유결합이 뭐냐라고 했을 땐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된 결합이면, 공유결합은 공유하면 공유결합이야.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된 결합. 근데 전자를 공유한다는 건 나도 필요하고 쟤도 필요한데 없어. 그니까 어쩔 수 없이 공유하는 거거든. 보통 전자가 부족한 환경, 같은 말 전자를 얻고자 하는 비금속인 애들끼리 보통 일어나죠.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 빼고? 보통 비금속 사이에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데, 예외적으로 BeF2랑 BF3는 제외죠. 금속과 비금속, 준금속과 비금속이지만 얘네는 여전히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큰 의미는 그냥 공유하면 공유 결합이고, 일반적으로는 비금속들끼리 공유하는 성질이 크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재에 전기정도성이랑 녹는 점 끓는 점 나와 있는데, 요거는 결합 간에 비교할 때 한 큐에 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물의 전기분해 지난주에 했고,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요 얘기는 통합과학 때도 하는 거니까 루이스 구조식을 쉽게 그리는 방법 오늘 합시다. 루이스는 사람 이름이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식을 제안을 했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 그래. 다 알아놔야 돼. 다음 주에 안다 치고 수업할 거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은요, 일단 원자일 때는 원소기호를 기준으로 위, 아래, 좌우에 써주는데, 순서나 방향 상관없이 4개까지는 하나씩 박아주면 됩니다. 원자과 전자수를 표현하는데 수소는 하나야. 그럼 이렇게 점으로 찍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왼쪽에 찍어도 되고 오른쪽에 찍어도 되고 위에 찍어도 되고 상관없다. 아무 데나 찍으면 된다.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2개야. 그러니까 2개를 찍을 때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꼭 왼쪽 오른쪽일 필요 없이 위에 오른쪽 이런 식으로 찍어줘도 된다.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뭐 이렇게 찍어줘도 되고 위치는 상관이 없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위, 아래, 좌우에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4개까지는 이렇게 박아주면 되는데 5개부터는 짝을 지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4개까지는 위아래 좌우에 박아주고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주면 됩니다. 끝이에요.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됐어? 그 다음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도 있어. 예를 들어 H2O를 구조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을 때,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야. 그럼 수소는 듀엣규칙 만족까지 결합이 하나 필요한 거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결합 2개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수소가 하나를 주고 산소가 나머지 하나를 메꿔주고, 다른 방향에서 수소가 하나를 제공하고 산소가 나머지 하나를 메꿔주고, 근데 산소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 쌍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돼요. 이게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오케이? ONF라고 하는 분자가 있어.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결합 몇 개 해야 돼? 2개 해야 돼.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몇 개 해야 돼? 하나, 둘, 셋, 3개 해줘야 되는 거죠. 플로리는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결합을 하나만 할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결합 2개, 질소는 결합 3개, 플로리는 하나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면 산소랑 질소가 일단 결합을 2개씩 하면 2개 줄 테니 2개 다오. 요렇게 될 거고요. 질소가 하나 줄 테니 플로린도 하나 다오 하면 요렇게 결합이 형성된다는 거. 근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였으니까 요런 식으로 메꿔주고 플로린도 메꿔주고 질소도 메꿔주면 됨입니다. 이게 ONF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6개 있는 게 맞지. 근데 6개 중에 2개는 결합에 참여하고 나머지 4개는 비공유 전자 쌍으로 있다는 거. 질소의 원자과 전자는 5개인 게 맞죠. 이렇게. 플로린의 원자과 전자는 7개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모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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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이게 훨씬 많이 등장해요.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공유 전자쌍 한 쌍을 짝대기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랑 산소 사이의 공유 전자쌍 한 쌍, 이거를 지우고 요렇게, 이거를 지우고 요렇게 하면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거야. 공유 전자쌍 한 쌍이 짝대기 하나니까 공유 전자쌍을 짝대기, 공유 전자쌍을 짝대기, 공유 전자쌍을 짝대기 요렇게 나타내주면 된다. 그래서 앞에서 그렸던 거는 요렇게 되는 거죠. ONF도 해보면 이렇게 된다.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것. 이렇게. 근데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거는 심화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필기는 해두세요. 단일 결합 2개와 이중결합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래서 그 이유랑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원소들 간의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는 가능한데 자연계의 사중결합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라는 거를 한 큐에 설명하는 게 요거야. 공유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공유해야 되니까 전자가 서로 만나야 돼. 내가 가진 전자랑 저 새끼가 가진 전자가 만나야 돼. 근데 실제 전자는 어디에 존재해? 네? 전자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죠? 확률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한 확률 분포를 함수화한 게 뭐야? 오비탈이고 전자는 오비탈이라고 하는 방에 들어있는 거지. 확률의 방. 그래서 전자들끼리 만나기 위해서는 오비탈 간에 겹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탄소가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오비탈에 들어있으니까 이러한 오비탈과 이러한 오비탈이 서로 겹쳐줘야 돼. 그러면 이 사이에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단일결합 그림이에요. 이게 하나의 결합이야. 근데 탄소랑 탄소끼리 이중결합도 가능하잖아. 이중결합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축 방향에 존재하는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지금 핑크색과 녹색을 합쳐서 이게 이중결합을 한 형태야. 이중결합 그림은 이거야. 산소랑 질소가 이중결합하잖아.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는 거야. 근데 삼중결합도 할 수 있다며. 삼중결합은 나머지 하나의 축에 대해서 똑같이 존재하는 오비탈과 오비탈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지금 여기까지가 삼중결합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중결합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3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3차원상에서의 축 방향에 따라서 결합을 하니까 입니다.
오비탈들끼리 가능한 한 멀리 배치되는 이유는 오비탈은 결국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의 영역이고 전자는 모두 다 마이너스 차지니까 정전기적 청력에 의해 가능한 멀리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축방향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잘 보면 대가리끼리 결합이 하나 있고 사이드끼리 결합이 두 개가 있거든. 위상이 조금 다르죠. 대가리랑 대가리 사이의 결합, 헤드온 헤드 본드를 시그마 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비탈과 오비탈 간의 사이드온 사이드 본드를 파이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일 결합은 기본적으로 원 시그마 결합이야. 그러니까 단일 결합이 두 개 있으면 시그마 결합이 두 개 있는 거야. 근데 이중 결합은 그 자체로 원 시그마의 원 파이 결합이기 때문에 이 둘은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일 결합 두 개와 이중 결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림만 보고 얘기해봐. 생각해보세요. 시그마 결합이랑 파이 결합 중에 뭐가 더 강할까? 시그마 결합이 강할 것 같지? 대가리끼리 콱 붙어 있으니까. 시그마 결합이 파이 결합보다 결합의 세기가 더 셉니다. 그러면 결합 길이는 시그마 결합이랑 파이 결합을 비교하면 어떨까? 파이 결합이 더 긴 거예요. 약한 결합이니까. 멀리 이렇게. 시그마 결합은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요 산소랑 질소 사이의 이중 결합을 보면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니까 짧고 하나는 파이 결합이니까 길어서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 근데 루이스 구조식에서는 이런 내용을 그냥 무시합니다. 위상이 그냥 똑같은 것처럼 그림을 그려줘요. 이건 그냥 약속이야. 규칙이고. 그래서 그렇다. 그래도 이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루이스 구조식 쉽게 그리는 방법. 써놔. 수소, 베릴륨, 궁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원자과 전자수에 따라서 얘가 결합을 몇 개를 할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될지 결정이 되고요.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결합을 무조건 하나 해야 돼. 헬륨의 배치, 듀엣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남아도는 비공유 전자쌍은 없는 거죠. 수소는 1,0입니다.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2개라서 결합 2개 할 수 있고 붕소는 결합을 3개 할 수 있다는 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결합을 4개 하겠죠. 이게 단일 결합으로 4개일지, 이중 결합 2개일지, 이중 하나에 단일 2개일지, 삼중 하나에 단일 하나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탄소 옆에는 짝대기가 4개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3,1이 될 거고요. 산소는 2,2고 플로린은 1,3 이렇게. 그래서 H2O 같은 것도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수소는 1,0이니까 짝대기가 하나고 산소는 2,2니까 짝대기가 2개야. 그럼 수소나 플로린 같이 공유가 하나만 되는 애들은 무조건 말단에 위치를 시켜주면 되는 거고 산소랑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산소는 2,2니까 항상 비공유가 2쌍이 있어서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됐어? ONF도 산소는 2,2고 질소는 3,1이고 플로린 1,3이니까 산소랑 질소 사이에 짝대기 2개, 플로린이랑 단일 결합 맞춰주고 나머지는 비공유 채워주면 루이스 구조식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죠. CH4는 어떻게 그릴까?
탄소를 기준으로 네 방향으로 수소 이렇게 메꿔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건 어떻게 그려줘야 돼? CH4의 O.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탄소는 결합 4개 하고 수소는 결합 하나 하고 산소는 결합 2개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탄소를 기준으로 네 방향으로 수소를 박아버리면 산소가 올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세 방향으로 수소를 넣고 나면 이 옆에 산소가 탄소랑 일방적으로 옥텟을 만족하기에는 짝대기가 2개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산소가 단일 결합으로 오고 남은 하나의 수소가 이렇게 와주면 되는 거죠. 그럼 탄소는 짝대기 4개, 산소는 짝대기 2개, 수소는 각각 하나씩이 됐으니까 모두 만족.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채워주면 된다 라고 하는데요. 됐나요? 루이스 구조식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반에서는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반도 알려드릴게요. 자, 탄소는 수소랑 네 방향으로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거 교육과정에서 안 배워요. 대학교 내용이야. 다른 반에서 해서 그냥 여기서도 할게. 탄소의 원자과 전자 4개가 수소랑 지금 단일 결합을 형성하는데 생각해보면 탄소는 원자과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1s2, 2s2, 2p2고요. 결합에 관여할 수 있는 전자가 2s랑 2p에 2개씩 있는 거야. 그러면 수소랑 형성된 결합 중에 2개는 수소의 1s 오비탈과 탄소의 2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간의 겹침이 일어났을 수 있고 나머지 2개의 결합은 수소의 1s 오비탈과 탄소의 2p 오비탈이 결합에 관여하면서 2개가 위상이 달라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는 저 4개의 위상이 모두 동일합니다. 결합 길이도 다 똑같고 결합의 세기도 다 똑같아. 그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이론이야.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탄소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닥 상태에서는 1s2, 2s2, 2p2의 전자가 존재하다가 수소랑 결합을 형성하면서 안정해질 수가 있어. 그럼 에너지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이렇게 탄소가 혼자 있다가 수소랑 결합을 하면 안정해질 수가 있어. ES랑 EP를 모두 이용했을 때. 근데 얘는 뭘 알고 있냐면 만약 S오비탈과 P오비탈을 합쳐서 오비탈의 종류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를 보면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오비탈의 에너지가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의 합에 비례하니까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크죠. 그래서 ES에 2개, EP에 홀전자로 이렇게 2개가 들어있을 건데 결합을 형성하고 나면 이렇게 2개씩 위상이 다른 것보다 내가 이 전자 ES랑 EP 오비탈의 사이에 오는 어떤 새로운 오비탈 sp3 혼성 오비탈이라고 해요. 이런 하이브리드 짬뽕 오비탈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단일 결합 다시 전자를 하나씩 박아주는 거야. 저 과정을 선행을 한다면 탄소를 기준으로 네 방향의 말단에서 결합을 형성할 때 이 네 개가 다 똑같아질 수가 있어. 어떻게? 수소의 1s랑 탄소의 sp3 혼성 오비탈이 전자를 이제 결합을 형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 개의 결합이 모두 위상이 동일한 게 오히려 더 안정하다는 거를 탄소는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왜 했냐면 이 혼성화 과정은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과정이야. 더 들떠. 그래서 탄소가 그냥 안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이렇게 증가시켜. 그리고 나서 훨씬 감소하게 돼요. 이 과정을 선행을 한다는 거야. 근데 탄소가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선행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론이야.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는 모른다. 근데 어쨌든 저런 불안정해지는 과정을 선행을 해서 더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메테인의 4개의 결합은 모두 위상이 동일하다 라는 거고, 우리 여름방학 때 4단원 진도 나가면서 산염기 정의를 3개를 했을 건데 맞아? 아레니우스 정의,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마지막 하나가 뭐야? 루이스 산염기 정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이스 정의상 산과 염기를 봤을 때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애가 있으면 루이스 산이고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가 있으면 루이스 염기였죠.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거는 요렇게 생겼을 건데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몇이니? 수소랑 질소 사이에 공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저 전자에 대해 갈망하는 정도가 달라. 똑같이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질소가 더 강하게 땡겨. 그래서 이 공유 전자쌍이 질소 쪽으로 살짝 치우침이 발생해요. 질소 쪽으로 치우치고 질소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걸 나타내는 물리량이 전기음성도. 수소는 2.1이고 질소는 3.0이야. 그래서 얘가 훨씬 갈망하는 정도가 크다. 질소가 만약에 진짜 전자를 뜯어 먹었으면 음이온이 되겠지만 그건 아니고 얘 쪽으로 쏠렸다는 뜻으로 부분적인 음전화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써요.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개념적으로. 심지어 이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의 관점으로는 되게 풍부한 상태야. 근데 이 옆에 H 플러스 같은 게 있어. 얘는 그 자체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수소 원자 핵이니까. 얘는 양성자 그 자체죠. 엄청나게 불안정하고 그지 중에서도 상그지야. 그래서 전자가 많은 질소가 이 수소 원자 핵한테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공유해 줄 수가 있어. 그럼 이것도 무슨 결합이니? 화학결합의 종류로는 공유결합이죠. 전자를 공유했으니까. 근데 이 세 개의 방향에서는 질소의 전자랑 수소의 전자가 하나씩 이렇게 공유가 돼 있었다면 이 결합은 질소가 일방적으로 공유하니까 조금 위상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공유 결합을 배위 공유 결합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결합 형성 과정은 다르고 결합의 세기나 에너지도 다를 것 같은데 얘가 일단 결합을 하고 나면 이 4개의 결합이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암모늄 이온도 4방향으로 균일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일단 여기 한 파트야. 공유결합의 기본 형성 원리는 비금속은 전자가 부족하니까 공유하는 거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원자과 전자수에 따라 옥텟 규칙 만조까지 몇 개의 결합을 할지가 결정된다. 그 개수를 쓴 게 1,0, 2,0, 3,0, 4,0, 3,2, 2,2, 1,3 이었던 거고요. 그 개수를 토대로 루이스 구조식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이게 교육과정상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제 심화적으로 갔을 때는 단일 2중, 3중까지는 되는데 4중 결합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단일 결합 두 개와 이중 결합 하나는 서로 다르다라고 외우게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한 거고요. 축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결합에는 원자과 전자가 관여하는데 바닥 상태의 원자과 전자가 그대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저런 혼성화 과정을 거치는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메테인의 4개의 결합 그리고 암모늄 이온의 4개의 결합은 모두 위상이 동일한 결합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쵸? 궁금했었지 이 내용. 그냥 너네가 주기율표를 배우고 오비탈을 배우고 나면 메테인의 결합 형성 과정에서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관여하는데 탄소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ES2, EP2니까 S랑 P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도 배웠으니까 저 두 개의 결합과 요 두 개의 결합은 뭔가 다를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 메테인은 정사면체 구조라고 또 가르쳐. 그래서 왜 그런지 평소에 궁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꼭지 끝. 다음 공유결합 내에서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 할 겁니다. 개념 영상은 똑같이 올려줄 거니까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번 돌려보세요. 이온결합이랑 마찬가지. 비금속들끼리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에 따라 이 결합이 얼마나 안정할지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고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수소기체, 수소간의 단일결합 형성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에너지적으로 가장 낮은 곳 여기에선 우리 교재 C 지점이네요. 결합이 형성될 거고요. 그때의 결합 길이의 절반 그러니까 그때의 결합 길이보다 더 왼쪽에 있는 D 지점 최적의 거리보다 더 짧으면 가만히 냅뒀을 때 지네가 알아서 뭐해? 밀어내서 반발하고 멀어지겠죠. 지네가 알아서 멀어져. 뭐가 우세해서 그래? 반발력이 우세해서 그렇지. 그래서 최적의 거리 R0보다 짧으면 반발력 우세, 그것보다 크면 인력이 우세하다. 지난주에 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가까울수록 전기력인 인력도 커지고 반발력도 커진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만 조금 추가해서 해놓으면 F2CL2BR2의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 유형이 나오면 첫 번째 무슨 결합인지 보고 이온 결합 물질들끼리 비교하면 R0도 판단하고 에너지도 판단했어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온 결합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봤을 때 공유결합 물질이라면 R0로 판단이고 에너지는 해석입니다.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는 판단이 가능한데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출제자가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봐야 되는 건 이 결합 형성 지점에 대한 얘기야. 요거. 이온 결합 물질 내에서는 R0를 판단하는 방법이 이온 반지름의 합이었어. 에너지는 뭘로 판단해? 이온 결합의 세기에 반비례한다로 판단하기로 했었죠. 결합이 셀수록 더 안정한 거니까 에너지는 낮다. 이온 결합의 세기는 R제곱분의 Q1, Q2로 판단한다고 했었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 오셨어야 돼요.
안 했으면 네 잘못이야. 그래서 빨리빨리 필기 열심히 하시고 지난 거 복습하고 다시 보시는 거예요. 2주차. 공유결합에서 R0를 판단하는 방법은 뭘까? 원자반지름. 원자반지름의 합이에요. 얘는 이온화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자반지름에 어쩔 수 없이 경향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2단원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연계해서 학교 선생님이 낼지 안 낼지 체크해 보라는 거였고,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원자반지름은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돼? 증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감소입니다. 이 결과만 외우고 갈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유효획전화가 증가해서 그렇고,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껍질수 증가에 따른 반지름 증가량이 유효획전화 증가에 따른 반지름 감소량보다 더 커서 그런데, 이 이유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그 2단원 내용이니까. 근데 혹시나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채널에 다 올려놨어요. 외워라. 근계 F, CL, BR 보면 누가 제일 작아? F가 제일 작은 거지. 그니까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누구 거라는 거야? F2 거라는 거야. 핑크가 그 다음으로 사이즈가 큰 CL2고요. 퍼렁이가 BR2 이렇게 되겠죠.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놓고 물어본다고. 저 중에 결합이 가장 강한 건 CL2이다. 맞아 틀려? 맞죠. 왜? 제일 안정하잖아. 제일 에너지가 낮다는 건 제일 안정하다는 거고 제일 결합이 강하다는 거죠. 이거 이온 결합이랑 섞어서 내면 애들 좋아 죽는단 말이야. NAF, NaCl, NaBr로 나타내면 NAF, NaCl, NaBr이야. 그치?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Q1, Q2 일정 조건에서 이온 결합의 세기를 볼 때 나트륨은 공통 요인이고 FCl, BR이 다 똑같이 17쪽이니까 Q1, Q2가 똑같아. 그래서 사이즈가 작을수록 결합이 강하고 결합이 강할수록 안정한 거니까 에너지는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으면 무조건 왼쪽 아래에 찍히는 거야. 근데 이 경우도 보면 FCl, BR이니까 다 똑같이 17쪽이거든? 그럼 무조건 가까울수록 결합이 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CL2가 오히려 더 세다는 거야. 더 안정하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네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려진 그래프에서 그냥 해석만 하면 되는 거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F2는 너무 가까운가 보지 뭐. BR2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가 보지 뭐. 너무 먼가 보지 뭐인 거고, CL2가 좀 적당한가 보지 뭐 이거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온 결합일 때는 둘 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판단해야 되는 거고, 공유 결합에서는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니 R0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해석하면 된다. 사이즈는 요거만 외워놔라. 경향성.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가 됐으면 이거 그래프 2개만 더 그릴 겁니다. 그리고 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낚으면 낚는 대로 낚여주세요. 그렇죠? 다음은 N2, O2, F2의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순서 상관없이 나타낸 것이다. 뭐가 누구 거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결합인지 보니까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R0로 판단이니까 원자반지름을 비교해야 되는데 질소, 산소, 플로린 중에 사이즈가 제일 작은 게 누구야? 플로린이죠. 맞아.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F2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제일 작으니까.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R0로 판단하면 된다는 건데 실제로 요건 잘못됐어요. 얘가 F2가 아니라 N2야. 그리고 얘가 O2고 이 새끼가 F2예요.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사이즈로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예외 조건이 있어.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자, 질소는 사이즈가 제일 커. 산소가 좀 작아. 플로린 더 작아. 작은 거 맞아. 근데 질소는 3중결합을 하니까 얘네가 너무 많이 겹쳐 있는 거야. 산소는 2중결합이니까 이것보다 살짝 덜 겹쳐 있는 거야. 플로린은 단일결합을 하니까 제일 안 겹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질소의 크기가 더 크지만 3중결합이 짧고 2중결합이 좀 더 길고 단일결합이 제일 길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이즈가 작지만 단일결합이면 길고 오히려 사이즈가 크지만 다중결합이면 짧아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요거 하나만 문장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다중결합일수록 무조건 짧고 강한 거예요. 짧고 안정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해줄 수 있으면 돼. 이 그래프 개형이 나와 있을 때 일단 첫 번째 무슨 결합들끼리 비교하는지를 보고 이용결합이면 다 판단, 공유결합이면 다중결합이 있는지 체크해줘야 돼. 다중결합 3중, 2중 단일이네. N2, O2, F2 다중결합일수록 무조건 왼쪽에 있다니까. 됐죠?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런 문제를 엮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2, F2, Cl2의 그래프이다. 뭐가 누구 거냐? 이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무슨 결합인지를 체크해주고 공유결합이니까 다중을 제껴줘야 되는데 얘는 3중에 얘네는 단일결합이죠. 3중결합이 찍혀 있으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거에 일단 이 새끼 박아놓고 나머지 단일결합들끼리 비교를 할 때는 F2가 사이즈가 작고 Cl2가 사이즈가 크니까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공유 반지름 관련해서 원자 반지름이랑 비교할 수 있긴 한데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표정들이 너무 좋아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 그래프에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이런 거예요. 이게 H2야. 그럼 수소의 결합 형성 지점이 여기잖아. 그랬을 때 최적의 거리, 핵간 거리를 R0라고 해볼게. 그러면 수소의 원자 반지름을 수소랑 수소 사이의 결합끼리니까 반지름이니까 2분의 R0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H2가 결합을 했어. 근데 만약에 수소가 딱 이렇게 결합을 했어. 그러면 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R0라고 잡아놓은 거잖아. 그러면 이 절반이 2분의 R0니까 이게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요 상황에선 가능해. 근데 만약에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면서 살짝 이렇게 겹쳐졌어.
그러면 원자 핵 간 거리를 R0라고 했을 땐 이거의 절반이면 요 사이 애매하게 이렇게 끊긴 게 2분의 R0가 될 거니까 이 경우에는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 2분의 R0보다 더 어때? 커야 돼. 겹치면. 그럼 일반화를 시켜서 저 왼쪽과 같이 딱 아름답게 결합돼가지고 그거의 절반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본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있어요. 실제로 결합을 할 땐 이 그림이 맞다는 거야. 왜냐하면 원자 반지름은 뭘로 정의가 돼? 원자 반지름은 원자의 반지름이 아니고요. 동종 원소 간 똑같은 애들끼리 공유 결합을 형성했을 때의 길이의 절반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합 길이를 보고 그거의 절반으로 정의를 하는 거야. 실제 수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이렇게 겹쳐져 있었다고 해봐. 그럼 이 핵 간 거리가 있었을 거야. 이거의 절반이면 여기거든? 근데 실제 이런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의를 그냥 이게 그냥 이 새끼의 원자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버리겠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네를 그냥 이렇게 딱 붙여버렸을 때 요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역으로 원래 얘기를 했어야 돼요. 원자 반지름의 2배가 결합 길이가 되는 거죠. 원자 반지름 자체를 결합 길이의 절반으로 정한 거야. 그렇게 정해진 원자 반지름이기 때문에 결합 길이는 원자 반지름의 2배이다. 요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하나만 더. 같은 방식으로 질소기체의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적의 거리 R0를 R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질소의 원자 반지름은 2분의 R0'이랑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방금 얘기했죠. 원자 반지름은 원자의 반지름이 아니라 동종 원소 간 결합 길이의 절반으로 정의되니까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이 돼 있으면 그때 핵 간 거리를 2로 나눈 거로 정의가 되니까 이게 맞다 인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그러니까 추가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동종 원소 간의 결합 길이의 절반이긴 한데 단일 결합 길이의 절반이에요. 왜냐면 누군가는 단일을 하고 누군가는 이중을 하고 누군가는 다중 결합을 하니까 통일을 시켜놓은 거야. 동종 원소 간 단일 결합 길이의 절반으로 정하자라고. 그래서 질소 원자 반지름은 질소랑 질소 사이에 단일 결합 길이의 절반으로 정해진 값이야. 이게 질소의 원자 반지름이야. 그래서 질소의 크기를 이렇게 정해 놓은 거야. 근데 실제 N2는 질소와 질소 사이에 3중 결합이죠. 그러니까 단일 결합을 통해 결정된 질소의 크기, 이 질소가 3중 결합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겹쳐지는 거야. 그러면 이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저 그래프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2분의 다시 이 길이가 R0'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3중 결합 길이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원자 반지름은 단일 결합을 기준으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2배의 R이 R0'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써놓은 2분의 R0'은 요 길이의 절반인 거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실제 질소의 원자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정한 게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요 값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중결합의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 핵간 거리의 절반이라고 하면 안 되고 크다고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지 않아? 단일 결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일 결합보다 더 적은 결합은 없거든. 단일 결합 아니면 다중결합이야. 그럼 다중결합을 형성했을 때의 핵간 거리는 단일 결합으로 정의된 이 반지름의 합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겹쳐지니까. 따라서 이 작은 숫자를 2로 나눈 값보다 요 원자 반지름은 무조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쉽게 외우면 단일 결합은 절반 친 거랑 같고 다중 결합은 절반 친 것보다 크다. 끝. 이렇게 내면 돼요. 원자 반지름이 저거의 절반보다 작은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근데 무슨 문과 통통이 친구들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거의 마지막 세대잖아요. 이과로의 자존심이. 그래서 막 무지성으로 외운다기보다는 요런 것 때문에 저런 경향성이 생긴다. 오케이? 외우고 문제 풀어서 그냥 맞추고 성적 내는 거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공유결합 여기까지. 그 다음 금속결합. 진짜 아직까지도 좀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금속결합을 미쳐가지고 금속 더하기 금속이다 이렇게 가르치던데 이런 식으로 짜치게 공부하는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인터넷에 밈처럼 도는 게 LIFE 라고 하는 화학식을 저걸 봤을 때 문과는 라이프라고 보고 이과는 철화 리튬이라고 읽는다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 미친 소리야. 이 금속 더하기 금속은 결합이 서로 다른 애들끼리는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진짜 이과라면 뭐야? 그냥 뭐 모르겠는데? 이런 건 결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 결합은 금속 더하기 금속이 일단 아니고 쉽게 얘기를 하려면 금속 그 자체야. 금속 원소예요. LIFE 이게 아니라 LI 이게 금속결합 물질이라는 거죠. 금속 원소 그 자체가 금속결합 물질이에요. FE 이게 그냥 금속결합 물질이에요. CU 아이고 은메달 어우 금메달 뭐 이런 것들 금속 원소 자체가 금속결합 물질이다. 금속결합이 형성되는 원리를 자세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맞아요. 최종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된 결합이고 공유 결합은 보편적으로 비금속 원소 간에 전자쌍을 공유하면 공유 결합이고요.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오케이? 결국에 원소들은 결합을 하고 싶어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정해지려고 결합을 하는 거거든. 리튬은 그냥 무슨 결합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안정해지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전자를 하나 잃고 양이온이 되면 되겠죠. 끝이야. 그래서 안정해졌어. 그럼 얘는 행복한 거야. 근데 아마 지난주에도 얘기했을 건데 원자가 하나만 있었다면 독립적으로 존재했겠지만 결합이 형성되는 어떤 그 곳에는 리튬 원자가 한 개만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돼.
이거 얘기했었니? 안 했어? 리튬의 원자량이 몇이죠, 여러분들? 7이에요. 이 말은 뭐야? 1몰당 7g이라는 거야. 내가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을 7g만큼 떠놓으면 그 안에 리튬은 1몰만큼 있다는 거고, 같은 말 1Na 개 있다는 거고, 같은 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는 거야. 리튬은 7g만 떠도 6 곱하기 10의 23승계야. 존나 많은 거야. 그쵸? 그럼 이론적으로 리튬 원자 한 개만 있으려면 몇 g을 뜨면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 분의 7g이야. 그건 그냥 몇 g이라고 해? 0g이고요. 그건 없는 숫자예요. 그쵸? 그래서 리튬이라고 하는 순간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리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리튬 옆에 만약에 비금속의 Cl이나 F 같은 애가 있었으면 걔가 이 전자를 받아먹고 음이온이 되면서 이온 결합을 형성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옆에 똑같이 리튬만 있는 거야. 그럼 갑자기 얘가 전자를 받아주니? 그렇진 않죠. 얘도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될 거예요. 이렇게 특정 금속만 있는 집단이라면 모든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버리기만 하니까 이 전자는 구조적으로 자유전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들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형성되는 결합이 금속결합입니다. 그러니까 금속결합 물질도 특정 단위체가 반복이 되는 무슨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야? 결정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금속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금속 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도 금속과 비금속 원자가 한 개씩만 있는 상황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여러 개의 금속은 양이온,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니까 양이온 옆에 음이온 옆에 양이온 옆에 음이온이 반복되는 결정을 이룰 수밖에 없다 해서 이온 결합 물질도 이온 결정, 금속 결합 물질도 금속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결정 구조를 이룰 때는 단위체가 반복되니까 화학식을 쓸 때는 Li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반복되죠. 이게 단위체야. 그래서 이 단위체의 화학식이 곧 전체 물질의 화학식을 대변하고, 그래서 우린 이런 결정 구조를 이루는 애의 화학식을 Li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Mg라고 하는 금속의 화학식을 보면 아,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원자구나, 이 생각이 아니고요. 마그네슘이 있어. 혼자 있네? 그럼 저 새끼 이가 양이온이 됐겠다. 그럼 그 옆에 전자 2개 버렸겠다. 근데 그 옆에도 마그네슘이 있겠다. 결정 구조니까. 근데 얘도 전자를 버렸겠다. 이렇게 무슨 구조 그림이 떠올라야 돼? 결정 구조 그림이 떠올라야 돼. 오케이? MZ라고 하면 이 그림인 거야. LI 하면 저 그림인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금속 원소는 금속 결합 물질이었던 거고요. 금속 결합의 특징이라고 하면 3개가 있는데, 자, 금속 결합 물질의 특징이야. 나트륨이 됐건 마그네슘이 됐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건데, 나트륨은 결합을 형성할 때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하나 버리고요. 마그네슘은 안정해질 때 Mg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2개 버리죠. 모든 금속은 금속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버린다는 성질은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전자를 버리고 형성된 금속 양이온의 종류는 어때?
다르지. 금속 양이온이 된다는 건 똑같지만 어떤 양이온이 됐냐라고 하는 건 달라. 따라서 이 금속 양이온은 각 금속의 차이점,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얘는 나트륨이고 얘는 마그네슘이야. 둘 다 금속은 금속인데 달라를 나타내는 건 금속 양이온의 종류가 달라서요. 근데 얘도 금속이고 결국은 이 새끼도 금속이야. 어떤 공통점이 있어라고 하는 건 나트륨이 버린 전자가 됐건 존내 도움돼. 마그네슘이 버린 전자가 됐건 이 전자의 종류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버린 전자들이 공통점을 나타내는 요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금속 결합 물질, 금속 원소의 공통점은 자유전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3개. 광택이 있다. 빛을 받으면 반사시키는 성질이 들떠서 내려가면서 빛이 튀어나온다. 또 연성과 전성이 있다. 이건 뽑힘성과 펴짐성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크답니다. 전하 나르게인 자유전자가 항상 있으니까. 연성과 전성, 뽑힘성과 펴짐성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 어떤 고등학교에서 승현아 연성 괄호 열고 펴짐성이 있다라고 해서 틀린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 3단원은 그래요. 연성과 전성, 뽑힘성과 펴짐성이 있다. 금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촘촘촘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얇게 선으로 뽑는 뽑힘성이 있다. 그래서 구리, 전성 같은 걸로 이용할 수 있더라 하는 내용이고, 네 뚝배기는 뚝가 패면 부셔지고 깨지고 하겠지만 금속은 이렇게 뚝가 패면은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다. 이게 전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한 예시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이용한 금박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알루미늄 호일 이런 것도 있죠. 얇게 펴놓은 거. 그렇다. 금속 결합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 12쪽 정도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홀리 쉣. 얘들아 12쪽 교재가 잘못되어 있는데? 전기전도성? 다시 정리해줄게.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잠시만요. 봅시다. 뭐 어차피 수업할 거니까.
서로 다른 결합 간의 비교하고 중간고사 범위의 절반 끝입니다. 결합의 세기는 누가 가장 셀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유결합이 가장 세고 그 다음 이온결합, 그 다음 금속결합 순서. 그냥 공유결합은 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해. 근데 서로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유하고 있어. 근데 완전히 줄 수도 없고 완전히 뺏을 수도 없으니까 계속 강하게 땡기고 있는 이게 공유결합이고,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서 결합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음이온이 되면서 이미 전자를 잃고 이미 전자를 얻으면서 이미 안정해져 있죠. 굳이 결합을 할 필요는 없는데 안정해지고 보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서 둘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땡겨. 요 정도의 힘이 이온결합입니다. 결합의 세기로 비교해보면 저 공유결합은 내 팔이 내 몸에 붙어있는 그 정도의 힘이고, 이온결합은 내 여자친구랑 나 사이에 사랑하는 정도야. 뭐 물론 막 존나 사랑하기야 하겠지만, 헤어지면 그래서 슬퍼서 막 울기야 하겠지만 내 팔이 잘렸을 때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금속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하나는 완전히 플러스, 근데 얘가 버린 전자, 이것들 간에 사랑하는 정도. 그래서 하나는 커다란 플러스, 하나는 코딱지 마이너스라서 정전기적 인력이 조금 작다. 했죠? 순서 외우시면 되고요. 공유결합 내에서도 한 큐에 정리하면 3중결합이 가장 세고 그 다음 2중, 그 다음 단일 순서죠. 이온결합 내에서는 이온결합의 색이 쿨롱 힘으로 판단하면 되고 R제곱분의 Q1, Q2로 따지면 됐었죠. 근데 이 중에 Q1, Q2가 더 큰 요인이니까 먼저 판단하고 같다면 사이즈를 보시오. 이온 반지름의 합. 마지막 금속결합 물질 내에서의 비교는 안 냅니다. 그래도 알려는 줄게. 비어있으면 좀 거시기 하니까요. 가수가 클수록 셉니다. 여기서의 가수는 금속 양이온이 몇 가가 되냐 그 뜻이야. 나트륨은 1가가 되죠. 전자 하나 버려. 나트륨이 1가가 되죠. 전자가 하나 버려. 이 사이의 전전기적 인력, 이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근데 마그네슘은 2가가 되지. 2가 양이온이 되면서 임마는 전자를 2개를 버립니다.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를 버려요. 그러니까 형성된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 자체도 클 뿐만 아니라 자유전자의 개수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여러 방향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되면서 더 결합이 강할 수밖에 없더라.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결합의 세기 비교는 이걸로 끝이고요. 그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 해도 돼? 뭐가 제일 세다고? 공기. 외우세요. 녹는 점, 끓는 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 칸 띄우시고, 이온 결합이 제일 세고요. 제일 높고요. 그 다음 금속 결합, 그 다음 공유 결합입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건 녹이기, 끓이기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높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으니까 녹이기가 쉽고 끓이기도 쉽다는 뜻이야. 결론만 얘기하면. 근데 결합의 세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공유결합은 매우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녹이기 쉽다. 끓이기 쉽다. 말이 되니? 결합이 엄청 강해. 그래서 녹이기가 쉬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이 강한 것과 녹인다, 끓인다라고 하는 현상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뜻이야. 결합이 센 것과 녹는 점, 끓는 점은 관련이 없고 얘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건 단위체간 인력을 보는 겁니다. 쉬운 예시로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어. 이 커플이 얼마나 오래 갈까를 판단할 때 이 남자친구의 팔이 남자친구의 몸통에 강하게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커플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미친 소리랑 똑같아요. 결합이 센 것과 녹인다 끓인다 라고 하는 건 아예 다른 거고 단위체간 인력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온결합이랑 금속결합 물질은 역전되는 관계도 꽤 많고요. 금속결합 물질을 판단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상 이거 안 다뤄요, 잘. 그냥 일반적으로는 얘가 좀 더 낫다만 한번 봐두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것들의 관계야. 이온결합이 더 약한데 왜 끊어내기가 더 어렵지? 의 관점입니다. 공유결합부터 해보면 얼음도 화학식이 H2O고 물도 화학식이 H2O고 수증기도 화학식이 H2O죠. 얼음을 녹이고 물을 끓인다. 녹인다 끓인다 라고 하는 건 H2O랑 H2O 사이의 이 결합, 수소랑 산소 사이의 이 결합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H2O와 H2O 사이에 어떤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면 이걸 끊어내는 힘, 끊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 그걸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결합 자체는 엄청 강해. 근데 이걸 끊어내는 게 아니라 요걸 끊어내는 거라는 거. 이게 화학결합이고 이게 단위체간 인력입니다. NaCl은 녹여도 NaCl, 끓여도 NaCl일 거니까 NaCl을 녹인다 끓인다 라고 하는 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사이에 이것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NaCl과 또 다른 NaCl 사이 이거를 끊어내는 거지. 이게 화학결합이고요. 화학결합의 세기고 요게 단위체간 인력입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은 단위체간 인력을 봐야 된다. 근데 화학결합의 세기를 비교했을 땐 공유결합이 더 세다고 했으니 얘를 100이라고 하면 얘는 한 7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차이야. 공유결합이 더 센 게 맞죠.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에 관여하는 단위체간 인력을 비교해 봤을 땐 요 녹색은요. 물 분자랑 물 분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거든. 왜 끌어당길까? 너랑 나도 지금 끌어당기고 있거든. 왜 끌어당겨? 질량이 있어서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만유인력으로. 얘네도 마찬가지야. 분자와 분자 사이의 만유인력,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만유인력은 질량에 비례하니까 분자 사이의 만유인력은 분자량에 비례하겠죠. 일단 써두긴 하시고요.
진짜 이 정도의 힘이야. 내 팔이 내 몸에 붙어 있어. 이게 힘이 100이야. 너랑 나 사이의 만유인력은 몇 정도 될까? 상대값으로. 0.000 몇이죠? 엄청 작다는 거야, 이거는. 0.1이라고 할게요. H2O, 공유결합 물질은 녹이기, 끓이기 쉬운 이유가 결합은 100으로서 개강한데 이걸 봤을 땐 0.1이니까 엄청 약한 거야. 쉬운 거야, 끊어내기가. 근데 NaCl의 경우에는 화학결합의 세기가 70인데 이 녹색 단위체간 인력의 세기가 몇이냐라고 했을 땐 이것도 70이 돼요. 전기력이기 때문에 화학결합의 세기를 보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땡기는 힘을 70이라고 잡았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땡기는 힘을 70이라고 잡았어. 그럼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땡기는 힘이 70이 될 거니까 얘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녹색의 숫자만 놓고 비교하면 결합은 공유가 강할지라도 단위체간 인력을 봤을 때는 이온결합 물질이 훨씬 세다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녹이기 끓이기 어렵다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온결합 물질은 이런 게 성립된다는 거야. 내 팔이 내 몸에 강하게 붙어 있으니까 나는 내 여자친구랑 천년만년 오래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애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팔이 내 몸에 강하게 붙어 있는데 여자친구랑 그만큼 오래 갈 거래. 내 팔이 내 여자친구면 되는 거죠. 그 뜻이야. 얘는 화학결합이 센 것과 녹는 점 끓는 점에 관여하는 단위체간 인력이 센 게 동일 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는 요 앞에 파트에 있는 애들은 화학결합과 단위체간 인력이 똑같습니다. 동일 위상이에요. 팔이 여자친구인 애들이야. 그러니까 결합이 강할수록 단위체간 인력도 강해서 녹는 점, 끓는 점도 높은 거다. 이 내용을 지난주에 하긴 했었죠.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결합이 셀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근데 결합이 세서 높은 건 아니다. 결합이 세면 녹는 점, 끓는 점도 높다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화학결합이 세면 단위체간 인력이 세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거죠. MPBP는 단위체간 인력으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파트에 있는 애들,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결합의 세기가 셀수록 더 세다며. 그럼 녹는 점, 끓는 점도 높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금속결합 물질은 가수가 클수록 결합이 더 세다며. 그럼 녹는 점, 끓는 점도 높은 거야.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높다는 거야. 가수가 크면. 됐죠? 근데 금속결합 잘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 공유결합 물질은 3중결합이 2중결합보다 세고 단일결합이 제일 약하다 했었잖아. 그렇다고 해서 3중결합 물질이 녹는 점이 제일 높다? 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결합이 센 건 맞지만 녹는 점, 끓는 점을 판단할 땐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뭐를 봐야 된다고? 분산력을 봐야 된다. 분자량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야. 공유결합. 이해돼? 되죠? 네, 분산력은 화투 내용입니다. 화1에서 안 물어봐요. 근데 그냥 수업한 거야. 알아두세요.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분자량에 비례한다. 됐고요. 다음 주에 분자의 극성을 배우면 다시 한번 떡밥 회수가 되는데 일단 써둡시다.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높아요.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예시가 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유결합을 형성했을 때
공유 전자쌍에 대해 갈망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고 했고 수소보다 산소가 더 커. 그래서 이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쏠리고 산소 쪽으로 쏠려. 산소 쪽으로 쏠리고 산소 쪽으로 쏠려. 산소가 진짜 뜯어 먹었으면 마이너스가 음이온이 됐겠지만 그건 아니라 얘 쪽으로 쏠렸다는 뜻으로 부분적인 음전화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소가 진짜 전자를 뺏겼으면 양 이온이 됐겠지만 그건 아니고 얘 쪽으로 쏠렸다는 뜻으로 부분적인 양전화 델타 플러스가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자에 쏠림이 있는 애를 극성분자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부분적인 양전화와 부분적인 음전화 사이에 부분적인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가 됩니다. 이 힘을 쌍극자 쌍극자 힘이라고 해요.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 그래서 극성분자의 경우에는 쏠림이 있기 때문에 쌍쌍힘이 추가가 돼서 무극성 분자는 쏠림이 없으니 분산력만 존재할 때보다 더 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 높다. 우주상에 존재하는 힘은 몇 종류가 있고 4종류가 있고 그 중에 제일 센 게 강력, 그 다음에 양력, 그 다음이 전기력이고요. 자기력이고요. 중력이 있긴 한데 중력은 엄청 작은 힘이죠. 강력이 세고 그 다음 양력, 그 다음 전자기력이 훨씬 세고 이 분산력은 그러니까 쌍쌍힘에 비하면 엄청 약한 힘이야 이거. 여기에서 쌍극자 힘은요 한 30 정도 돼요. 30,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택도 없이 작긴 하지만 0.1에 비하면 훨씬 큰 애야. 그래야 된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 좀 억울한 거지. 얘도 결합이 엄청 센 것처럼 공유 결합력이 그 자체로 단위체 간 인력이 된다면 이온 결합보다 결합이 세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러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공유 결정입니다. 근데 이온 결합 물질도 결정 구조로 존재한다고 했지. 금속 결합 물질도 결정 구조로 존재한다고 했지. 그래서 결정 구조를 이루는 애들은 특정 단위체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화학 결합이 곧 단위체 간 인력이 되면서 결합의 세계를 단위체 간 인력과 동일 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결정 구조는 특정 단위체가 반복이 되는 거고 따라서 단위체 간의 화학 결합의 종류가 곧 단위체 간의 인력과 동일 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유 결정은 예시로서 다이아몬드랑 흑연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생겼어. 탄소가 정사면체 구조로 그물 형태로 뻗어나가는 것. 이렇게 쭉쭉쭉 결정 구조를 가집니다. 이때 화학 결합의 종류로는 공유 결합이니까 100이 되겠지. 결합의 세계. 내가 공유 결합 100으로 잡아놨으니까 물론 좀 다르겠지만 근데 녹인다 끓인다라고 하는 건 결합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단위체랑 단위체 사이에 인력을 보라며. 근데 그게 몇이야? 100이지. 이렇게 비금속 원소 내에서도 결정 구조를 가지는 애들이 있다면 이런 걸 공유 결정이라고 하고 얘네는 결합이 센 것처럼 녹는 점 끓는 점도 높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다이아몬드와 흑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흑연은 어떻게 생겼어? 여러 개의 판이 흑연이고 각각의 판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탄소가 육각 링의 배열을 가지는 거죠.
반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려야 돼? 쭉쭉쭉. 각각의 꼭지점에 탄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탄소. 그래서 얘도 화학결합의 종류로는 공유결합이고 단위체 간 인력을 봐도 공유결합의 세기랑 똑같으니까 녹이기 끓이기가 어렵다 이 뜻입니다. 마지막 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 순서대로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에 대해서 고체 상태일 때랑 액체 및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이 OOXOXX입니다. 미안해. 우리 교재 12쪽에 잘 고쳐주세요. 이온결합은 XO, 공유결합은 XX, 금속결합은 OO입니다. 얘기했어. 이게 내가 잘못 만든 게 아니라 교재 타이핑을 시켰는데 타이핑한 사람 잘못 해놨네. 확인해 보니까 죄송해요. 전기전도성, 전기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뭘로 판단할까? 결합의 세기는 그냥 결합의 세기로 판단하면 되고 녹는 점 끓는 점은 단위체 간 인력으로 판단하면 되고 어떤 애의 화학적 성질은 뭘로 판단하면 돼? 원자과 전자수로 판단하면 되고 부자의 정도는 뭘로 판단하면 돼? 돈이 얼마나 있는지로 판단하면 되고 그런 거야. 전기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뭘로 판단할까?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제 자유전자라고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꼭 전자일 필요는 없고 전하를 날라주는 양공과 같은 아니면 이온과 같은 애들이 들어있어도 전기가 통한다라고 보니까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으면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금속결합 물질은 형성 원리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얘는 항상 자유전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내면 될 거고요. 금속은 전기가 항상 통한다.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고체 상태일 땐 무슨 구조를 하니까? 결정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전기가 통할 수가 없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전극을 백날 천날 꽂아봐야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액체 상태로 만들거나 이 과정을 용융, 융해, 멜팅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여기에는 전극을 연결하면 애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더라. 짧은 짝대기 마이너스, 긴 짝대기가 플러스였죠. 전기 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녹이면 용해가 잘 되니 안 되니? 되죠. 얘기했나? NaCl을 물에 녹이면 뭐가 돼? 안 했나요? 빨리 얘기해줘. NaCl을 물에 녹이면 뭐가 돼? 어떻게 돼? 뭐라고? 물에 녹이면 그쵸? NaCl을 물에 녹이면 물에 녹은 NaCl이 되는 거야. 그게 용해야. 커다란 NaCl을
물에 녹였어. 녹이면 뭐가 돼?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거 잘못된 거야. NaCl을 물에 녹이면 물에 녹은 NaCl이 되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용해가 잘 된다는 거야. 잘 녹아. 잘 쪼개져 나가. 근데 용해 되기만 하면 얘네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 분자가 이걸 둘러싸면서 수화가 되면서 얘네들이 그냥 붙어있을 이유가 없어서 떨어져 나가. 이온 결합 물질은 용해 되면 뭐도 되는 거야? 해리도 되는 거죠. 오케이? NaCl은 물에 녹으면 물에 녹은 작은 NaCl이 되는데 그런 애들은 한 번 더 쪼개져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까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해라고 하는 현상과 해리라고 하는 현상은 분명히 구분 지으셔야 돼요.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해리가 잘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상 이거 그냥 이온화라고 퉁치기도 해요. 그래서 해리와 이온화를 구분 짓는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학교별로. 아셨죠? 본인이 우리 학교 대표다 싶으신 분들은 내가 정발고 대표다, 내가 한빛고 대표다 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하고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알았지? NaCl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걸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이걸 그냥 이온화라고 가르친다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NaCl은 이미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에서 나트륨이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Cl이 Cl 음이온이 되니까 이 새끼가 전자를 잃고 이 새끼가 전자를 얻는 이온화되는 과정이 선행이 됐어. 이온화는 이때 되는 거야.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이미 존재하는 거야. 물에 넣으면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건 이온화는 아니고 헬이라고 해야 된다. 여기에서 그래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온 결합 물질 중 수용액 상태에서 해리가 되지 않으면 전기전도성은 없다라고 해야 되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앙금입니다. 운정고 선생님은 앙금 쭉 정리해 주셨다고 하니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른 학교는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알아주세요. 마지막 공유결합 물질은 애초에 전기전도성이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전자를 공유했다? 부족해서 공유하는 거야. 나도 필요하고 쟤도 필요한데 없으니까. 근데 자유전자 같은 남아도는 전자가 있을 리가 없죠. 얘는 자유전자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예외는 있음. 고체 상태에서 자유전자가 있는 공유결합 물질이라면 여전히 얘는 공유지만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해줘야 되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그렸던 흑연입니다. 흑연은 여러 개의 판이고 각각의 판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육각 링으로 반복된다고 얘기했죠. 어떤 탄소를 중심으로 보든 세 방향으로만 결합을 하고 있어. 어떤 탄소, 이게 결정구조니까 쭉 반복되는 겁니다. 어떤 탄소를 보든 세 방향으로만 결합을 하고 있어. 탄소는 14족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그중 3개만 결합에 참여하고 남은 하나가 자유전자로 존재한다고 통합과학 신소재 파트부터 해서 지겹도록 배웠었죠. 그래서 흑연의 경우에는 저렇게 공유결합을 하지만 자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애입니다. 전기 잘 통해요. 흑연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어떨까? 얘도 원자결정, 공유결정인데 전기전도성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는 4방향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오케이? 마지막 공유결합 물질은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액체 및 수용액 상태에서도 없는 이유는 이온화마저도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 원래가 없어.
그래서 없어. 근데 물에 녹여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예외가 중요한 예외. 산과 염기인 애들은 수용액 상태일 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예요. 산염기에 뭐 있어? 대표적인 산 HF, HCl, HBr, HI, NH3, CO2 이렇게 있죠.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니지만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로서 물에 들어가면 물과 반응해서 H+를 뜯어먹고 NH4 플러스의 암모늄 이온과 OH-의 수산화 이온으로 쪼개지죠. 이렇게 산과 염기인 애들은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해줘야 됨입니다. 됐나요? 외울 게 너무 많네. 찝어줄게. HF, HCl 암모니아만 나옵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도 간혹 나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HBr이랑 HI는 낼 수가 없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이 야 HBr은 전기전도성이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니? 라고 내면 나오는 건데 보통 문제 구성이 그렇지가 않거든. 2, 3주기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화합물 A, B, C와 B, D2의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놓고 기억. 그러면 A, B, C, D가 누군지 결합 모형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놓고 물어봐. 기억. BD2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엮는 과정에서 브로민이랑 아이오딘은 4주기 17쪽에 5주기 17쪽이니까 우리가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걸 뛰어넘는 애들이라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주간지 50문제에 본교재 숙제는 몇 개 없던데? 30쪽부터 33쪽까지 고위교육청 16문제 추가해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66문제 밖에 없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숙제로 하게 될 고3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 좀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끝.